오늘도 밤이 길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밤이 이렇게 조용한 건 사람이 떠나서 그렇다. 이 여인 숙엔 이제 나 혼자뿐이다. 명자여가 아니라 이름 붙인 것도 이제는 부끄럽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났지. 새벽이면 여행객들이 들고 나고 늦은 밤엔 술 취한 손님들이 마루에 눕기도 했다. 그 소란함이 나는 좋았다. 그게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이젠 그 소리가 없다. 3층짜리 건물은 다 낡아버렸고 복도에선 페인트가 벗겨진 냄새만 난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깨서 물을 끓인다. 혼자 마시는 녹차 한 잔,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고 끝이다. 딸 지연이는 요즘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간병 일을 한다더니 목소리도 늘 피곤하다. 엄마, 그 여관 이제 정리하세요. 재개발 들어간대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그 애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한다. 정리, 이전, 새 출발. 그런데 나한테 새 출발이란 게 뭐람. 나는 이미 출발할 길이 다 끝나버린 사람인데. 며칠 전부터 낯선 청년이 여인숙에 들어와 살고 있다. 이름은 진수.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방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오래 머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절박했다. 나는 그를 의심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낡은 여인숙에 장기투숙을 하나. 하지만 첫날 밤 그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 잠잘 곳만 있으면 돼요. 시끄럽게 안 굽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날 이후 진수는 매일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말 한마디 없이 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내 눈을 피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다. 그의 방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빛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사람이란 건 참 이상하지. 혼자 살다 보면 누군가 옆방에 있는 게 싫으면서도 또 없으면 허전해. 그 청년이 밥을 안 해 먹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하루는 밥 한 공기와 김치를 가져다 줬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남는 밥이야.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내게 사장님 대신 아줌마라고 불렀다. 이상하게 정이 갔다. 아마 내 아들 또래였을 것이다. 만약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 나이였을 테니까. 그날 밤 여관 뒤편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가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망설임 같았고 무언가를 지켜보는 사람처럼 느릿했다. 처음엔 진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그가 여관 뒷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살피다 사라졌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어 다시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내 손이 떨렸다.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저녁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상호입니다. 요즘 여관 쪽은 괜찮으시죠? 불안한 사람들 들이지 마세요. 상호. 딸 지연의 남편. 겉보기엔 점잖고 말도 조심스럽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계산된 톤이었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괜찮다. 젊은 친구 하나 들어와서 조용히 지내.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놈들 많아요.
혹시 불편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 말이 왠지 찜찜했다. 이상한 놈들 많다. 그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사실 상우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지연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왔을 때부터 그랬다. 그 남자의 눈엔 사람보다 가치가 먼저였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보다 집안 벽의 균열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다. 장모님, 이 집도 리모델링 하셔야겠어요. 요즘은 이런 구조면 가격이 안 나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은 돈 냄새를 먼저 맡는구나 했다. 그런데 지연은 그걸 사랑이라 여겼다. 엄마, 요즘 세상은 실속 있어야 돼. 상호 씨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로 나왔다. 진수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청년은 잠도 안 자나.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 일만 끝나면 나도 떠날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다.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수의 어조는 단호했다. 불을 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선 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불을 낸다니? 그 순간 모든 게 멈췄다. 그날 새벽이 그렇게 시작된 거였다. 누군가의 계획이, 누군가의 양심이, 그리고 나의 평온이 동시에 뒤엉킨 순간. 나는 몰랐다. 내가 그 새벽에 다시 태어날 줄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외치기 전까지는.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불이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명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불길한 그림자를 느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눅눅했다. 가을 끝자락에 비 냄새가 벽 사이로 스며들어 오래된 나무 문틀이 삐걱거렸다. 잠을 청하려고 이불을 덮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벽 한쪽에서 틱틱 하는 소리가 났다. 전등이 꺼질 듯 깜빡거렸다. 그때 내 머릿속에 낮에 들었던 진수의 말이 스쳤다. 불을 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이 귀 속에서 다시 맴돌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혹시 누군가 여인숙에 불을 내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향해 걸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간판이 덜컹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쾅, 쾅쾅쾅.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불이야.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숨이 멎었다. 온몸이 굳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었다. 사장님 뒤쪽 창고예요. 불 났어요. 어서 나가요. 그건 진수의 목소리였다. 나는 얼떨결에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연기가 흘러들어왔다. 진수가 젖은 얼굴로 나를 잡아 끌었다. 이쪽이에요. 빨리요. 그의 손이 차가웠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를 뛰었다. 불길이 번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여관 뒤편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빗물에 젖은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일렁였다. 그 불은 처음엔 조그마한 불씨 같더니 순식간에 천장을 타고 번져갔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저기 내 짐이. 진수가 내 팔을 잡았다. 지금은 나가야 해요.
불길이 3시간의 벽을 타올랐다. 기름 냄새가 났다. 그건 단순한 전기합선의 냄새가 아니었다. 진수는 손수건으로 내 입을 가려주며 말했다. 누가 불을 질렀어요. 제가 봤어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누가 불을 질렀다고? 그럼 그 누구가 나를 태우려 한 걸까? 우리는 여인숙 뒤편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빠져나왔다. 내 다리는 떨렸고 입안은 메말랐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다. 진수가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무언가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다. 그때였다. 불길 사이로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잠시 보였다. 그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연기 속에서 잠깐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보았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상호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그 사람이 여기 있어? 분명 도시로 출장을 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기름통처럼 보였다. 그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다. 마치 들켜버렸네 하는 표정. 그 순간 불길이 폭발하듯 번졌고 그의 모습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진수의 품에서 울부짖었다. 그 사람이었어. 내 사위였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를 더 꽉 잡았을 뿐이다. 불이 진압되고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구급차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다. 경찰이 물었다.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뒤쪽 창고에서 연기가 그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혹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내 사위예요. 경찰의 표정이 굳었다. 진수는 옆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에서 지연이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다친 데는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 뒤로 상우가 서 있었다. 붕대를 감은 손, 피로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은 단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다. 어머니, 제가 밤에 들렀다가 불길이 나서 놀라셨죠? 그 말이 얼마나 매끄럽던지 순간 내 입이 닫혔다. 진수가 그를 노려봤다. 당신 그때 거기 있었죠. 상우는 피식 웃었다.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불 끄려다 다친 겁니다. 그 웃음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진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새벽 나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같은 꿈을 꿨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불길.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도망가세요 외치는 꿈. 눈을 뜨면 진수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그가 왜 나를 구했을까? 그 아이가 그 불길 속에서 본 건 과연 단순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새벽 내 사위의 눈빛 속에서 나는 악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진수의 눈빛 속에서는 오래전 잃어버린 양심의 불빛을 보았다. 불탄 여인숙의 잔해 속에서 새벽 햇살이 피어올랐다. 나는 무너진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불이 아니야. 누군가의 욕심이 피워낸 불길이지.
진수가 옆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 불은 꺼졌어요. 하지만 아직 다른 불이 남아있죠. 나는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인 불, 그건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딸의 얼굴도 사위의 말투도 심지어 내 집의 공기도. 불이 난 여인숙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번갈아 들락거렸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혹시 무가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얼굴이 떠나질 않았다. 검은 코트, 차가운 눈빛, 그리고 기름통.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진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그는 나를 사장님이라 불렀다. 그 말 속엔 아직도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그날 내가 본 사람 확실히 상호였니?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그 체격이 그 걸음이 그는 말을 멈췄다.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낸 건 분명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일부러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이제 좀 잊어요. 경찰도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불이 그냥 혼자 난 거란 말이냐? 전기압선이라잖아요. 아빠가 예전에 그쪽 선 위험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연의 손에는 이상하게도 새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금태 위에 작은 보석이 박힌 내가 전에 상호에게 준 내 결혼 반지였다. 그 반지 어디서 났니? 이거요? 상우가 정리하다가 엄마 방에서 찾았대요. 불나기 전에 미리 옮겨놨대요.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불나기 전에? 그럼 그는 불이 날 걸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 다음 날 밤 진수가 조심스레 찾아왔다. 그는 손에 낡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이거 CCTV 복구한 거예요. 여관 창고 앞쪽 카메라에 이상한 게 찍혔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다. 그 화면 속에는 희미하게 잡힌 불빛, 그리고 한 남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분명 상호였다. 기름통을 들고 창고로 향하는 모습. 그가 뒤를 돌아본 순간 불빛에 비친 얼굴은 분명 내 사위였다. 나는 무릎이 꺾여 그대로 주저앉았다.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결국 딸을 불렀다. 지연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엄마 또 그 얘기야? 그날 불이 나기 전에 내 남편이 내 방에 들어왔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피했다. 내 통장 어디 갔니? 그건 아빠가 남긴 거잖아요. 상우가 정리해서 엄마 앞으로 옮겨놨어요. 옮긴 게 아니라 빼갔겠지.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요? 상우는 엄마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이에요. 그럼 CCTV는 뭐냐? 내가 USB를 내밀자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걸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엄마, 이제 그만해요. 상우는 그냥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녀의 말이 엉켜 있었다. 살리려 했다는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진수가 다시 찾아왔다. 사장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상호 말이니? 네,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하는 걸. 진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불나기 한 달 전부터 여인숙 보험금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통장 명의도 바꿔놨대요. 사장님 몰래.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지연이는? 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심장이 무너졌다. 내가 키운 딸 내 전부였던 아이가 남편의 죄를 알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상호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젖어 있었다. 그만 조사하세요. 괜히 이런 일로 가족 다치는 꼴 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불 질렀지?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증거 있습니까? 나는 USB를 꺼내 들었다. 이게 증거야. 그는 천천히 웃었다. 어머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영상, 불길 때문에 얼굴이 왜곡돼 있어요. 그걸로 날 잡을 수는 없죠. 그는 USB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려 밟았다. 불이 나면 모든 게 사라지죠. 돈도, 진실도, 기억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단지 돈을 노린 게 아니었다. 그는 증거가 사라지는 세상을 믿고 있었다. 상호가 나간 뒤 지연이 들어왔다. 엄마 왜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 사람 나까지 잃고 싶지 않대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연아, 내가 행복하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엄마, 난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엄마가 그 사람을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엄마처럼 가진 사람들은 늘 그걸 자랑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 아이의 상처가 나를 향한 분노로 변했구나. 그렇다고 사람을 태워버리냐? 지연은 흐느꼈다. 엄마도 모르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미칠 수 있는 건지. 불이 다시 났다. 이번엔 내 집이었다. 새벽 3시. 연기가 스며들어올 때 나는 이미 알았다. 또 그놈이구나. 진수가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빨리 나와요. 나는 침착히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내가 끝내야 할 일이 있었다. 진수가 나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상우가 불빛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건 당신 때문이에요, 어머니. 그의 손에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은 늘 나를 아래로 봤죠? 이제 당신의 세상도 나처럼 타버리면 돼요. 그의 눈빛은 광기였다.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상호야, 안 돼. 그 순간 진수가 그를 붙잡았다. 라이터가 떨어지며 불꽃이 바닥을 스쳤다. 기름이 번졌다. 불길이 치솟았다. 모든 게 불타오를 때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불빛 속에서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지연은 울부짖었고 진수는 내 쪽을 바라보며 외쳤다. 나가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괜찮다. 불길 사이로 들려오는 귓속말, 그건 내 남편의 목소리 같았다. 명자야, 이제 됐다. 다 놓아라.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누군가 내 팔을 세게 끌어당겼다. 진수였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번져 있었다. 모든 것이 타버린 뒤의 세상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경찰은 말했다. 사의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지연은 울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그만 울어라. 사람은 불 속에서 진심을 본다더라. 진수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엔 화상이 남아 있었다. 사장님, 이제 괜찮으시죠?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젠 불이 꺼졌구나. 이제 나는 여인숙 대신 작은 국밥집을 연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불은 사람을 태우지만 진실은 남긴다. 그리고 문득 생각한다. 그날 새벽 나를 구한 그 손길. 그건 단지 소년의 용기였을까? 아니면 죄 많은 인간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불빛이었을까? 나는 여전히 모른다. 다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냐면 모든 어둠은 결국 새벽의 불빛 아래서 드러나기 때문이다.